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기능사 요점 정리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식품위생학 세 번째 과목이 되겠죠? 식품위생학 중에 첫 번째 식품위생의 개요,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의 정의와 범위, 또 식품과 미생물에 대한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식품위생의 정의와 범위, 그 중에 식품위생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TO 정의에서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 수단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제1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식품위생법 제1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전부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연 환경은 광선, 온도, 습도가 자연 환경적 요소가 되고,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병원성 미생물, 부패균, 기생충 등이 생물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적 요인에는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이 환경 오염적 요인이 되겠고, 자, 식품 생산적 요인에는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 등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병, 식품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이 식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품위생의 대책입니다. 자, 식품위생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당국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산자는 식품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행정당국은 식품위생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다음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는 경구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기생충병, 식중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구감염병에는 음식물, 손, 식기, 완구, 곤충 등에 의하여 사람의 입으로 감염되는 병을 경구감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생충병은 소화기 계통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질병 또는 감염 상태를 일으키는 것을 기생충병이라고 합니다. 다음 식중독은 유해 물질이 음식물과 함께 입을 통하여 섭취됨으로써 일어나는 장애를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자, 식품의 취급 관리는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이 중에 딱 한 가지 시험에 가끔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채소는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씻어서 사용한다는 게 보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식품과 미생물입니다. 그 중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크기는 보통 동물성 세포로서 10마이크로, 박테리아는 1마이크로, 바이러스는 0.1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보통 동물성 세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죠. 10마이크로, 박테리아가 1이고 10분의 1, 또 바이러스가 거기에 10분의 1, 0.1입니다. 요거를 수치까지는 몰라도 이 종류나 이런 게 있고 크기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균, 즉 박테리아를 얘기합니다. 박테리아. 자, 세균의 증식 조건은 pH가 4.5 이하여야 되고 AW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에서는 잘 생육하지 못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균의 증식 조건은 pH가 4.5 이하이거나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에서는 생육하지 못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pH가 4.5 이상 되거나 수분 활동소가 0.6 이상이 되면 생육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균은 대부분 통성혐기성 중원균입니다. 세균은 대부분이
통성 혐기성이며 중온균에 속합니다. 25에서 40도씨에서 생육하고 있는 중온균에 속합니다. 또한 일정량 이상 균이 존재할 때 병원성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마리 가지고는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창 먹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적정량 이상은 몸속에 들어와야 병이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균, 간균, 나선균, 포도상규균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균의 종류는 구균, 간균, 나선균, 포도상구균이 있다. 자, 다음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사람과 유사한 진핵세포를 가진 고등미생물입니다. 곰팡이가 고등미생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곰팡이의 주성분은 키틴입니다. 키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곰팡이의 주성분은 키틴입니다. 식품 중 곰팡이의 발생 조건. 자, 식품 중 곰팡이가 발생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조식품은 수분이 10% 이상일 때, 외부에 노출되어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pH가 4.0 이하에서 보관되었을 때, 산성식품, 과일류에서 보입니다. 자, 건조도는 40% 이하로 세균이 증식이 저지되었을 때, 세균 증식이 저지되면 곰팡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40% 이하, 공유, 빵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고농도의 당, 식염을 함유한 탄수화물 식품에서 잘 번식게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잼이 굉장히 당도가 높아도 한번 따가지고 냉장고 넣어놔도 다음에 먹으려고 꺼내보면 곰팡이가 피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농도의 당이나 식염에서도 곰팡이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효모,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효모는 약산성 조건, 즉 pH가 5.0 정도일 때 발육 온도는 25도에서 30도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뭐 온도까지 기억하실 건 없지만 가끔 시험에 보입니다. 자, 약산성 조건 pH 5.0, 발육 온도는 25도에서 30도에서 잘 자랍니다. 다음 부패에 관여하는 종류는 적지만 저온 보존식품이거나 산성식품, 식염이나 당의 농도가 높은 식품에 부패에 관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이 높은 음식이나 농도가 높은 식염 제품에 관여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는 아까 0.1 마이크로 이하 크기가 제일 작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이 말은 여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하고 물질 대사를 일으키며 자가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음 돌연변이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를 합니다. 진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간염, 수아마비, 뇌염, 인플루엔자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의 쪽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미생물의 성장. 자, 영양원입니다. 영양원. 유기탄소 화합물이죠. 답은 수분 함량입니다. 자, 수분 활성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온도, pH, 산소, 광선, 금속, 삼투합 이러한 것들이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분 활성도, AW라고 표현하죠.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 함량을 얘기합니다. 자유수. 결합수, 뭐 이런 거 얘기 아닙니다. 자유수. 자, 세균은 0.9 이상일 때, 효모는 0.85 이상일 때, 곰팡이는 0.8 이상일 때 이상의 수분 활성도에서 번식을 시작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pH입니다. pH는 세균의 최적 pH는 7에서 8 정도입니다. 7에서 8. 4 이하가 되면 증식하지 못합니다. 세균은. 근데 이제 보통 그 세균은 4 이하에서 증식하지 못하지만 곰팡이나 효모는 산성에서도 잘 자랍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는 이제 곰팡이, 효모는 대개 산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죠. 세균은 호기성, 통성, 혐기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광선입니다. 광선균은 생육에 빛이 필요로 합니다. 광합성균일 경우에는 생육에 빛이 필요하므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살균력이 가장 강하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뭔가를 말릴 때, 특히 회충알 이런 거 자외선으로 말려 죽입니다. 다음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세균은 4% 이상의 식염 농도에서 증식이 억제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균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4% 이상의 염장을 하면 세균 증식이 억제된다.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염장법, 당장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속입니다. 금속. 금속은 이제 코발트, 철, 니켈, 망간 등의 산화 반응 촉매로서 반응을 합니다. 다음 식품의 오염 지표 세균입니다. 총균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균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생긴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총량을 말하고 식품의 신선도, 위생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 지표가 됩니다. 총균수는 그 다음에 호기적인 조건에서 자라는 모든 박테리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다음 식품의 부패 정도와 유통기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을 예측할 때 총균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균군입니다. 대장균군. 대장균군은 사람이나 동물의 장내와 배설물에서 다수 발견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원성균의 오염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식품 안전성의 지표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대장균군은 식품 안전성의 지표균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식품마다 대장균군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인축의 분변에서 유래하고 온열동물의 장관에서 상존합니다. 장내에 상존합니다. 대장균균의 대표적인 세균으로서 분변에 의한 오염 유무의 지표가 됩니다. 분변에 의한 오염 유무의 지표가 됩니다. 다음 장구균입니다. 장구균. 냉동식품의 동결 전 오염 여부 확인에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식품의 변질입니다. 식품의 변질은 식품이 빛, 산소, 효소, 미생물 등에 의한 산화 및 분해로 본래의 색깔과 향기, 맛을 잃고 영양소가 파괴되는 등의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변질은 전체 5가지가 있습니다. 부패, 발효, 산패, 변패, 열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패는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단백질 식품의 분해, 악취와 유해성 물질의 생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패는 단백질 식품의 분해로 인해 부패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유기산 알코올 등을 생성하는 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막걸리 발효. 세 번째 산패는 지질이 미생물 산소 및 빛, 금속 등에 의해 산화 분해되는 현상을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 부패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 발효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것. 산패는 지질이 분해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변패는 단백질 이외의 성분, 당질이나 지방질이 변질되는 것. 당질이나 지방질이 변질되는 것을 변패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질이나 탄수화물이 이제 당이 되고 당이 발효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되는 건데 그때는 발효지만 이게 변질이 되면 변패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열화입니다. 열화. 식품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분해되고 맛, 냄새, 색깔 및 외관 등이 나빠져서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현상을 열화라고 표현합니다. 열화. 보통 열화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패에 관여하는 요인입니다. 부패에 관여하는 요인. 첫 번째 온도, 수분, pH, 산소, 그 다음에 식품의 성분. 이것들이 식품에 관여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전체 보기로 나옵니다. 다음 중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 온도 같은 경우는 저온균은 20에서 30도씨, 중온균은 30에서 40도씨, 고온균은 50에서 60도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수분 같은 경우는 최소 수분 활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세균일 경우에는 0.94,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균이 0.9 이상, 그죠? 효모는 0.85,
곰팡은 0.8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이 수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 수치보다는 그냥 0.9, 0.85, 0.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패 판정입니다. 부패 판정. 자, 관능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그다음 화학적 검사, 물리적 검사에 의해서 부패를 판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 관능 검사에는 시각과 후각, 미각을 이용해 식품의 물리적인 요소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에 개인차가 크게 존재하고 주관적이며 수치화하기가 어렵다. 요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 미생물학적 검사에는 식품 중에 생균수를 측정하여 선도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 세기수가 1g당 10의 6승에서 10의 7승에 달하면 초기 부패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6승부터는 부패가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자, 미생물학적 안전 한계는 식품 1g당 10의 5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5승 이하면 안전한 거고 10의 6승부터는 부패가 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미생물학적 검사에는 배양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생균수 증가가 부패 진행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생물 중에는 부패나 산패에 관여하는 미생물도 있지만 발효나 이런 거에 관여하는 미생물들도 같이 생균수로 잡히기 때문에 생균수가 많다고 해서 그 식품이 부패되거나 산패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 화학적 검사입니다. 자, 화학적 검사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pH 6.0 이상, 휘발성 염기질소일 경우에는 어육 기준으로 50mg%, 100g당 50mg%일 때 이제 그 뭔가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리메틸아민 아시죠? TMA 이거는 3 내지 4mg%일 때, 히스타민일 경우에는 4 내지 10mg%일 때, 그다음에 K값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이상일 때, 또 암모니아 유기산 등의 양적 변화를 측정해서 화학적 검사로 식품의 부패를 판정을 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린 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리적 검사입니다. 물리적 검사. 자, 물리적 검사는 식품의 경도, 점성, 탄성, 색도, 탁도 등을 비교해서 물리적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효소에 의한 부패입니다. 효소에 의한 부패. 자, 효소에 의한 변질 및 부패는 풍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테아제, 리폭시나아제, 폴리페놀 옥시다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려우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프로테아제는 동물의 사후 경직 후 단백질이 분해되는 자가 소화 현상 때 나타나는 겁니다. 프로테아제. 리폭시나아제는 유지 산화 촉진할 때 대침, 블렌칭 한다고 하죠. 이 대침으로 이걸 불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리폭시나아제가 이제 생기는 거는 유지가 산화 촉진될 때 생기는 건데, 이거를 없애려면 블렌칭, 뭔가를 데치면 됩니다. 그럼 불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폴리페놀 옥시다제입니다. 산소 존재하에 폴리페놀을 산화, 생성된 퀴노는 종합되어 멜라닌 색소로 생성된다. 이게 뭐 갈변이 된다 이 뜻인데, 저도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